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2013년 나로호가 발사됐을 당시 해경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해경은 선박에 추적 장비를 싣고 필리핀 인근 해역까지 나갔습니다. 나로호를 추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은 필리핀 동쪽 600km 공해상까지 이동해 나로호 발사 후 발사체 추적과 비행 상태 정보 원격 계측 모니터링을 지원했습니다. 해경은 발사체가 위성과 분리된 뒤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파악하는 임무와 낙하물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태평양 해역에서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 전술지대지 유도 미사일을 만드는 능력을 확보한 이 시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조롱하는 어느 섬나라의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냥 해역을 뒤져 떨어진 발사체를 찾아낸 거죠. 애초에 통신망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발사체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는 없는 건지 나로호 당시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드디어 첫 해외 추적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다운 방식으로 발사체를 추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1월 7일부터 첫 해외 추적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적소는 남태평양 팔라우의 28,000제곱미터 부지에 세워졌습니다. 지름 7.3m급 원격자료 수신 안테나와 위성통신망 등이 갖춰져 누리호 같은 발사체나 탑재체의 실시간 비행 위치, 속도, 자세, 단분리, 위성분리 신호, 압력, 온도, 전압, 전류 등의 자료와 영상을 실시간 원격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발사체가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 기준 3,000km 이상 떨어져 있어도 해당 발사체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팔라우 추적소는 내년부터 활용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가 발사 예정인데 누리호에서부터 적용할 예정이죠. 이전에 나로호는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로 여러 흑역사를 맛봤습니다. 2009년에는 한쪽 페어링 미분리로 위성 궤도 진입에 실패했고 2010년에는 발사 137.19초경 1단 로켓 폭발로 추락해 폭죽이라는 오명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국 2013년 해경이 필리핀 해역에 뜬 그날 발사에 성공했죠. 이후 2014년 4월부터 나로 과학위성과 통신이 두절돼 사실상 위성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나로호는 전반적으로 개발 과정에서 계획이 수차례 연기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나로호 개발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러시아 정부 외에도 3개나 되는 우주기업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복잡한 국제협력 시스템 때문에 계속 일정에 차질이 생겼죠. 쓰촨성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 등 불가피한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시험 일정, 데이터 분석, 협정 체결 등 요인으로 일정이 5번이나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에 북한의 은하 3호보다도 우주 발사체 궤도 진입에 늦게 성공해 두고두고 욕을 먹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12일 나로호 3차 발사 시도가 중단되고 발사일이 연기된 지 약 2주일 만에 갑자기 북한이 은하 3호의 발사를 성공해버려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판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957년 10월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 국가들이 충격을 받은 것과 비슷한 겁니다. 한국은 북한에게도 직접적으로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3월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은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나로호 발사 2번이나 실패한 남조선은 입 다물라며 나로호도 못 쏘는 놈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시비를 터냐고 응수했습니다. 또 다른 논평에서는 9번이나 위성 발사를 실패한 괴뢰라며 우리에게 쏴달라고 하지 그러면 민족성이 있다는 말이라도 들었을 것이라며 우리 심기를 긁어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북한은 맨날 미사일 만들어대는데 당연히 로켓이 발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래도 좀 고소한 점이 있습니다. 정작 북한이 이렇게 응수하고 나서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로호의 순환은 최근까지도 계속됐습니다. 나로호가 고물상에 팔렸다는 사실이 지난 6월 밝혀졌습니다. 7년 전 나로호 개발 당시 8천억 원이라는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초기 개발비만 해도 5천억 원이 들었죠. 그런데 나로호 개발 이후 시험용 부품이 주차장에 7년 동안 방치됐다가 고물상에 헐값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는 지난 3월 철제 상자를 우주과학관 뒤편
주차장에 방치해뒀다가 철제 상자에 녹이 심하게 슬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이 철제 상자가 흉물스럽다는 민원을 제기했고 나로 우주센터는 철제 상자 포함 고철 10개를 고물상에 넘겼습니다. 고물상에서는 고철값으로 700만 원을 줬죠. 그런데 알고 보니 철제 상자 안에는 나로 개발에 쓰인 킹모터 인증 모델이 들어있었습니다. 킹모터는 위성체를 목표 궤도에 올리는 소형 고체 로켓입니다. 킹모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모델을 만들었고 그중 하나가 철제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모델 3개 중 2개를 고흥우주과학관에 전시하고 나머지 하나를 야외 주차장에 뒀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이 철제 상자의 존재는 잊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철제 상자가 고물상에 팔린 지 열흘이나 지나서야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다시 킹모터를 회수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에 500만 원을 주고 다시 사왔죠. 애초에 700만 원 받고 킹모터를 팔았는데 200만 원이나 이득을 본 점도 이상합니다. 중고품을 업체에 팔았다가 다시 회수할 때도 손해를 보고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이 당시 네티즌들은 남는 장사라며 냄새가 난다. 고물상은 무슨 죄? 딱 봐도 앞뒤가 안 맞는다. 고물상이면 키로당 얼마인데 700씩이나 줬다고? 등 수상하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나로호의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논문에서 나로호 개발을 통해 국내 발사체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46.3%에서 83.4%로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로호 개발 이전 우리나라의 우주 발사체 관련 기술은 그야말로 백지 상태였습니다. 초보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수많은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습득해 전반적으로 엄청난 기술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후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폭발적으로 진전한 것도 이 덕분입니다. 7년이 흐른 지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내년에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29일 누리호의 300톤급 1단 로켓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내년에 발사 예정인 실제 모델이 아니라 실험용 인증 모델입니다. 실제 300톤급 엔진 대신 75톤급 엔진 4개를 탑재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개발된 로켓 중 가장 위력이 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실험용 인증 모델은 2018년 11월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누리호가 개발이 완료되면 1.5톤의 인공위성을 600에서 800km 지구 저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누리호가 성공한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100%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누리호에 핵을 달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기대한 네티즌들도 많았습니다. 누리호 비교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은하 3호, 한국의 누리호 시험 발사체, 나로호 소형 발사체보다 누리호가 크기가 월등히 큽니다. 내년 상반기에 누리호는 나로호에 이어 한반도에서 가장 큰 발사체가 됩니다. 이번에 한국은 초소형 정찰 위성을 최초의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로 쏘아 올리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난 7월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자 바로 개발에 들어간 거죠. 지난 8월 3일 국방과학연구소는 지상에 있는 1m 크기 물체도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초소형 정찰 위성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소형 SAR 위성체는 일반 위성과는 다르게 가로 3m, 세로 70cm 크기로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무게는 66kg 이하이고 1m급 해상도로 510km 궤도에서 1m 크기의 물체까지 고해상도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야간, 악천 후에 관계없이 말이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초소형 위성 개발에 성공하면 하나의 발사체에 이 위성 32대를 띄울 예정이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 이 위성 32대가 30분 간격으로 북한과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북한 이동식 발사대를 정밀하게 정찰할 수 있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나 주변국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자주 들여다봐야 하는데 대형 위성이 아니라 초소형 위성 여러 개를 이용하면 실시간급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에 이 고체연료 발사체가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제 우리 군의 위성을 언제든 자유롭게 쏘아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 자주국방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중국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이어도에 자꾸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12월 22일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 20여 대가 한꺼번에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어도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열불난다며 대한민국엔 다정한 이웃이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둘이 짜고 한반도를 침략하는 연습이라도 하려 한다 이거죠. 이어도는 우리나라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지역
지역입니다. 중국은 이어도마저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국가해양국의 공식 자료를 게재하는 해양신식망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이어도가 버젓이 중국의 영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문헌에 이어도가 기록됐고 중국 영해와 200캐리 경제수역 내에 있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댔습니다. 문화 대혁명 때 문헌 다 불태웠으면서 어디서 또 짝퉁 문헌 만들어 들이밀고 있나 봅니다. 이제는 한미 미사일 지침 중 미사일 사거리도 완전 해제해서 남북 간 격차 한 100년 이상은 띄워놓고 동아시아 도라이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단키트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미국에서 승인 한국어 진단키트 대체 뭔가요? 국외 시장 진출에도 정신호가 튀어 정부가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 3개가 미국 식품의약국 사전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진단키트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섣불리 관련 내용을 발표해 주식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27일 미국 식품의약국 긴급 사용 승인 절차상의 사전 승인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부분은 이어 근본 우리 국산 3개 진단키트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은 3월 24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국산 진단키트의 지원 의사를 표명하면서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승인되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생산업체 이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시젠,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랩지노믹스 등 국내 진단키트 회사들이 미국 FDA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미국 FDA는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진단키트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미 FDA가 최종 허가를 낸 뒤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진단키트에 대한 사전 승인은 심사 중인 단계로 공식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는 사전 승인으로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미 국산 진단키트 일부 제품이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시젠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 중이다. 어떤 업체가 진단키트 사전 승인 허가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29일 현재 진단키트 회사 솔젠트와 코젠바이오텍은 회사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한 진단키트 업체의 임원은 FDA에서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도 아니어서 발표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지금도 긴급하게 미국에서 사용 중인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 위기가 의료한류 기회로 한국의 감염병 진단 기법이 날개를 달았다. 감염병 진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고 세계 곳곳에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주요 나라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보급은 정부의 외교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한몫한다.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국외 시장 진출에도 정신호가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 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검사 기법은 코로나19와 같이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 핵산 증폭 방식 체외 진단 검사의 전체 절차와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에 적용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법 등 핵산 증폭 방식의 검사에 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국제표준 제정 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이변이 없는 한년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례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감염병 진단키트가 세계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된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보원과 식약처 등 정부기관과 의료기기 업계는 협업해 진단기법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최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화학서비스 표준과 연구사는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진단 역량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국내 감염병 진단 기술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라며,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도 우리가 제안한 기술 기법을 다들 인정해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주요 나라들은 최근 한국 정부에 앞다퉈 진단키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황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레트너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다. 레트너 장관은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돼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이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강 장관은 여력이 닿는 대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외 전략의 한 축인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다.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선정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코젠 등 한국 중소기업, 세계 진단키트 주로.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자는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 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젠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젠과 달리 코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취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1회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 진단키트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더 늦어졌다. 결국 미국은 뒤늦게 다국적 기업 로슈에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다. 유럽은 어떨까? 이들 국가에도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에서 번질 당시만 하더라고 남의 나라 얘기 정도로 여긴데다. 의사결정 과정이 늦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늦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이 중소, 벤처기업들이라 오너 중심의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그간 쌓아 올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국내 업체들은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진단을 대용량으로 4에서 6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진단 정확도도 98% 이상을 보여 체코, 헝가리 등지에서 부정확한 진단으로 무리를 일으킨 중국 제품과 대조를 이뤘다. 질병관리본부의 빠른 판단도 결정적. 제2회 진단기업 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은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이번처럼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는 진단키트의 양산이 필요한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 섹터밖에 없다며, 한국은 그간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한 진단 관련 민간기업들이 노하우를 쌓아 이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무는 질병관리본부가 긴급 사용 승인제를 활용해 기업에